그래서 30년간 저를 무시하신 건가요? 자존심이 상해서요? 남편이 실종되고 재벌가에서 빈손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비밀 유언장이 발견되었습니다. 30년간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행복의 꽃향기로 가득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부인, 남편분 강준혁 씨가 3일 전부터 연락이 안 된다는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혹시 최근에 이상한 점은 없으셨습니까? 경찰의 목소리가 귀에 들리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산산조각난 도자기 파편들이 거실 바닥에 흩어졌고 뜨거운 녹차가 제 발등을 적셨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실종이라니 무슨 말씀이신가요? 남편은 출장을 간 거예요. 3일 뒤면 돌아온다고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입안이 바짝 말라왔습니다. 부인, 일단 경찰서로 한번 방문해 주시겠습니까?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깨진 찻잔 조각들을 내려다보며 이것이 내 삶이 부서지는 소리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사라졌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 또 뭘 깼어? 얼마짜리인 줄 알고 그렇게 함부로 다루는 거야? 2층 계단에서 시어머니 박정혜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내려왔습니다. 여든이 넘은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로 계단을 내려오시는 모습은 여전히 위엄이 넘쳤습니다. 하얀 단발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올리신 얼굴에는 차갑게 굳은 표정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실수를 해서. 고개를 숙이며 재빨리 무릎을 꿇고 깨진 조각들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반복해온 익숙한 동작이었습니다. 평민 출신 며느리가 재벌가에서 살아남는 법, 항상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30년이 지나도 그 꼴이네. 우리 준혁이가 당신 같은 여자한테 시집 보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 가슴이 아려왔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들은 이제 익숙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방금 전 경찰로부터 받은 전화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머님, 실은 방금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준혁 씨가 실종됐다고. 시어머니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차가운 눈빛이 순간적으로 흔들렸지만 이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뭐라고? 준혁이가 실종? 그게 무슨 소리야? 출장 간다고 3일 전에 집을 나섰는데 연락이 안 된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곧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당신이 뭘 잘못한 거 아니야? 우리 준혁이가 당신 때문에 집을 나간 거 아니고 정말이지 이 집에서는 모든 것이 제 탓이었습니다. 3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날은 3일 전이었습니다. 5월의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들어오던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시어머니 방 앞에 놓을 아침 한약을 준비하고 부엌에서 가족들의 아침 식사를 차리고 있었습니다. 30년간 반복해온 일상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출장 간다며? 언제 돌아와? 식탁에 국그릇을 놓으며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강준혁은 신문을 보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3일 정도 걸릴 것 같아. 부산 쪽 공사 현장 점검하고 올게.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날 아침 그의 눈빛이 어딘가 다르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뭔가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랄까요? 조심히 다녀와요. 밥은 챙겨 먹고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30년간 남편에게 해온 아내로서의 당연한 말이었습니다. 응, 알았어. 남편은 짧게 대답하고는 식탁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향하다가 잠깐 멈춰 섰습니다. 뒤돌아보더니 저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미수가. 그의 목소리에 뭔가 다른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게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왜요? 고마워. 그동안.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동안이라니 무슨 작별 인사 같은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곧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다녀와요, 여보.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인 뒤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것이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몰랐을까요? 그날 아침 남편의 눈빛이, 목소리가, 행동이 평소와 달랐다는 것을. 하지만 30년을 함께 살면서도 저는 남편의 진짜 마음을 단 한 번도 제대로 이해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경찰서로 가야겠다는 생각에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55년을 살아온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눈가의 깊은 주름은 30년간 이 집에서 흘린 눈물의 증거 같았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며느리? 계단을 내려오는데 시동생 강준석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이 불편했습니다. 경찰서에 다녀오겠습니다. 준혁 씨 일로. 그래? 형님이 실종됐다면서. 형수님, 혹시 형님한테 무슨 잘못한 거 아니에요? 시동생의 말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항상 모든 일의 원흉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려는 순간 시동생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형수님, 혹시 형님이 정말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집에서 나가실 준비는 되어 있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이 실종된 지 겨우 3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저를 내쫓으려는 말을 하다니. 하지만 놀라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이 집 사람들에게 저는 언제나 그저 쓸모없는 평민 출신 며느리였으니까요.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5월의 햇살이 눈부셨지만 제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준혁 씨, 당신 어디 있는 거예요? 왜 연락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경찰서로 향하는 동안 창밖의 풍경이 흐릿하게 지나갔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시댁 식구들의 차가운 반응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오지 않으면 정말로 이 집에서 쫓겨나게 될까요? 30년간 참고 견디며 살아온 이 집에서 이제는 아무런 쓸모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걸까요? 택시 창밖으로 지나가는 거리의 사람들이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박미숙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불안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제 자리도 함께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 강준혁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습니다. 휴대폰은 꺼져 있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없으며 심지어 출장을 간다던 부산 현장에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 내 방 청소는 했어? 오늘도 시어머니의 호출이 들려왔습니다. 2층 복도를 지나 시어머니 방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30년간 매일 아침 이 복도를 걸으며 느꼈던 무게감이 오늘따라 더욱 짓눌렀습니다. 네, 어머님. 지금 하겠습니다. 방문을 열자 시어머니는 창가에 서서 정원을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하얀 머리카락이 햇살에 반짝였지만 그 뒷모습에서는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준혁이가 사라진 지 벌써 일주일이야. 경찰은 뭐라고 하던가? 계속 수색 중이라고 합니다. 아직 특별한 단서는 없다고. 시어머니가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알 수 없는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슬픔일까요? 아니면 다른 감정일까요? 그래. 이제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소식이 없다면
말끝을 흐리시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준혁 씨는 분명 돌아올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기다려? 언제까지? 한 달? 1년? 평생?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은 제 가슴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 솔직히 말해. 준혁이가 왜 집을 나갔는지 당신도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제가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남편이 왜 집을 나갔는지도 모른다고? 그것 참 신기한 일이네. 시어머니의 비웃음 섞인 말투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항상 이랬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저를 의심하고 저를 탓하는 것이 이 집의 방식이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정말로. 그만해. 이제 와서 변명해봤자 소용없어. 시어머니가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서류 몇 장이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준혁이 명의로 된 이 집 소유권 서류야. 그리고 이건 회사 지분 관련 서류고. 왜 그런 걸 보여주시는 건가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준혁이가 만약 돌아오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 집에서 나가야 해. 당신이 이 집에 있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니까.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사라진 지 겨우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저를 내쫓을 준비를 하고 계신 건가요? 어머님, 아직 준혁 씨가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도 모르는데 이런 말씀을. 모르긴 뭘 몰라. 일주일이나 연락이 없는데 살아있을 것 같아? 차라리 시체라도 나오면 다행이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이 실종됐는데도 이렇게 차갑게 말할 수 있다니. 하지만 놀라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이 집 사람들에게 가족이란 혈연이 아니라 재산과 권력으로 연결된 관계였으니까요. 방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준혁 씨가 돌아오지 않으면 저는 이 집에서 쫓겨나는 건가요? 30년을 견디며 살아온 이 집에서 말입니다. 형수님,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1층으로 내려가는데 거실에서 시동생 강준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급 양복을 차려입은 그의 모습에서 오만함이 풍겼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앉으세요. 중요한 이야기니까.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시동생은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게 뭔가요? 형님이 실종되면서 회사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형수님도 아시다시피 형님은 우리 회사 대표이사였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님이 한 달 내로 돌아오지 않으면 제가 대표이사직을 승계하기로요. 시동생의 눈빛에서 야욕이 느껴졌습니다. 형이 실종된 것을 기회로 삼아 회사를 차지하려는 속셈이 뻔히 보였습니다. 그건 이사회에서 결정할 일 아닌가요? 제가 알 바가 아니고요. 물론이죠. 하지만 형수님께 미리 말씀드리는 게 예의라고 생각해서요. 시동생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형님 명의로 된 자산들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 집도 그렇고 형님 개인 계좌도요. 그건 준혁 씨 재산이잖아요. 함부로 손댈 수 없죠. 형수님, 현실을 직시하세요. 형님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 재산들은 법적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형수님이 이 집안 사람도 아니잖아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집안 사람도 아니라니, 30년을 며느리로 살아온 제가 이 집안 사람이 아니라니. 저는 준혁 씨의 아내입니다. 법적으로 배우자고요. 그래요, 법적으로는요. 하지만 형수님, 솔직히 우리 가족 중에 형수님을 진짜 가족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차마 대꾸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었으니까요. 30년간 이 집에 살았지만 단 한 번도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여진 적이 없었습니다. 형수님께 제안이 있습니다. 시동생이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죠?
재산 포기 각서입니다. 형수님이 형님의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죠. 여기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이 실종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제 권리를 포기하라고 강요하다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서명 못합니다. 시동생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형수님, 어차피 형님은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형님이 돌아오지 않으면 형수님은 이 집에서 나가셔야 해요. 그게 우리 집안의 규칙이니까요. 무슨 규칙이 그래요? 저는 준혁 씨의 아내예요. 평민 출신 주제에 30년이나 우리 집에 빌부터 사셨으면 됐죠. 이제 그만 나가세요. 시동생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빌부터 살았다니 30년간 이 집을 위해 헌신한 제가 빌부터 살았다니 당장 나가라는 말씀인가요? 아니요, 아직은 아닙니다. 형님을 기다려야 하니까요. 하지만 한 달 후에도 형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땐 정말로 나가셔야 합니다. 일어서서 거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2층 제 방으로 올라가 문을 닫고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정말이지 이 집에서 내가 뭐란 말인가. 30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나는 이 집의 식구가 아닌 건가.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남편이 사라진 것도 슬픈데 시댁 식구들의 차가운 태도는 더욱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문이 열리고 딸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회사에서 퇴근한 모양이었습니다. 딸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자 눈물이 더욱 쏟아졌습니다. 서연아, 엄마는 정말 말을 잇지 못하고 딸의 품에 안겼습니다. 28년을 키운 딸이 이제는 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랑 작은아버지가 또 뭐라고 했어요? 날 내쫓으려고 해. 아빠가 돌아오지 않으면 이 집에서 나가라고. 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엄마는 아빠의 법적 배우자예요. 아무도 함부로 못 내쫓아요. 하지만 서연아, 이 집 사람들은 법보다 힘이 세. 재벌가의 힘 앞에서 엄마 같은 평민은 아무것도 아니야. 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이번엔 달라요. 제가 엄마를 지킬게요. 절대로 이 집 사람들이 함부로 하게 놔두지 않을 거예요. 서연의 단호한 목소리에서 힘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가 이 거대한 재벌가의 힘에 맞설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어 남편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30년간 남편이 일하던 공간, 하지만 제가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남편의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운 냄새였습니다. 준혁 씨, 당신 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혼자 두고 간 거예요? 책상에 앉아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회사 서류들, 계약서들, 그리고 낡은 가죽 다이어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쌓인 것으로 보아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다이어리를 꺼내 펼쳤습니다. 남편의 필체로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이 보였습니다. 첫 페이지를 읽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미수가 미안해. 내가 당신을 이 집으로 데려온 것이 가장 큰 실수였어.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이 차가운 집에서 30년을 고생하게 만들었어. 눈물이 떨어져 글씨를 적셨습니다. 남편이 저를 사랑했다는 것을, 미안해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다니. 다이어리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것만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남편이 남긴 유일한 진심이니까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5월의 밤비는 차갑고 쓸쓸했습니다. 마치 제 인생처럼 말입니다. 짐을 싸라는 통보를 받은 건 남편이 실종된 지 2주가 지난 날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평소와 달리 냉정한 표정이 더욱 굳어 있었습니다. 며느리, 오늘 안으로 짐 싸서 나가.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뜨거운 된장국이 바닥에 쏟아졌지만
그것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2주가 지났어. 준혁이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이제 당신이 이 집에 있을 이유가 없어. 하지만 아직 한 달도 안 됐잖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시어머니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기다려? 뭘 기다려? 시체라도 나올 때까지. 그럴 시간에 당신이나 빨리 나가는 게 서로 좋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을 이 집에서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나가라니. 그것도 남편의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말입니다. 어머님,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시어머니가 돌아서며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그때까지 안 나가면 경비를 시켜서라도 내보낼 거야. 부엌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쏟아진 된장국이 바닥을 적시고 그 위에 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30년을 이 집을 위해 살았는데 이렇게 쫓겨나다니. 엄마, 괜찮아요? 서연이 급히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회사에 출근하기 전이었는데 소동 소리를 듣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서연아, 엄마 오늘 나가야 해. 할머니가 오늘 안으로 짐 싸서 나가래. 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말도 안 돼요. 아빠가 실종된 지 겨우 2주밖에 안 됐는데. 이건 너무해요. 하지만 어쩌겠니? 이게 이 집의 방식이야. 서연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가요. 제 원룸은 좁지만 우리 둘이 지내기엔 충분해요. 고마워, 서연아. 딸의 따뜻한 손길에 힘을 얻어 일어섰습니다. 그래, 이제 짐을 싸야 합니다. 30년의 삶을 정리해야 합니다. 2층 제 방으로 올라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30년간 모아온 옷들이 가득했지만 대부분 오래되고 낡은 것들이었습니다. 시댁에서는 며느리가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으니까요. 항상 수수하고 검소한 옷만 입고 살았습니다. 여행용 가방 2개에 필요한 옷가지들을 챙겼습니다. 30년의 삶이 고작 가방 2개에 담기다니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가진 것이 이것밖에 없었구나. 화장대 서랍을 열어 몇 안 되는 액세서리를 꺼냈습니다. 결혼 반지, 귀걸이 몇 개, 그리고 남편이 결혼 10주년에 선물해준 목걸이. 손에 쥔 목걸이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준혁 씨, 당신은 정말 날 사랑했던 건가요? 아니면 그저 의무감으로 선물을 준 건가요? 알 수 없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남편의 진짜 마음을 단 한 번도 확실히 알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회사에 급한 일 있다고 말하고 휴가 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서연아. 내가 없었으면 엄마는 어떻게 됐을까? 딸과 함께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 화장품, 몇 권의 책. 그게 전부였습니다. 30년의 흔적치고는 너무 초라했습니다. 문득 남편의 서재가 떠올랐습니다. 어젯밤 발견한 다이어리를 아직 다 읽지 못했습니다.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엄마 잠깐 아빠 서재 다녀올게. 가져올 게 있어. 네, 엄마. 저는 여기서 계속 짐 쌀게요. 복도를 지나 남편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남편의 존재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직도 그가 마지막으로 작업하던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어 어젯밤 발견한 가죽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낡고 때가 탄 표지였지만 제게는 보물처럼 소중했습니다. 이것만은 절대로 이 집에 두고 갈 수 없습니다. 다이어리를 가방에 넣으려는 순간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시동생 강준석이 서 있었습니다. 형수님 뭐 하세요? 형님 서재에서 가져갈 게 있어서요. 시동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형님 서재에 있는 건 모두 우리 집안 재산입니다. 함부로 가져가시면 안 돼요. 이건 제 개인 물건이에요. 뭔데요? 보여주세요. 다이어리를 가방 속 깊숙이 감추었습니다. 절대로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개인적인 물건이라니까요. 당신이 알 필요 없어요. 시동생이 비웃었습니다.
형수님, 이 집에서 나가시면서 마지막까지 도둑질 하시려고요?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도둑질이라니, 제가 30년을 살았던 집에서 남편의 다이어리를 가져가는 게 도둑질이라니. 이건 도둑질이 아니에요. 제 남편의 물건을 가져가는 거예요. 법적으로 형님의 재산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형수님이 함부로 가져가시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도 가져갈 겁니다. 단호하게 말하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시동생이 뒤에서 뭐라고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이것만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다이어리를 가방 깊숙이 숨겼습니다. 서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이제 다 쌌어? 네, 거의 다 됐어요. 짐을 다 싼 후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30년을 살았던 방이었습니다. 이 방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얼마나 많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이곳을 떠납니다. 정말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이 차가운 집에, 이 냉정한 가족들에게 서연과 함께 가방을 들고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1층 거실에는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를 배웅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나가는 모습을 확인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잘 가요, 며느리. 30년간 수고했어. 시어머니의 말에는 고마움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인사일 뿐이었습니다. 대꾸하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뒤에서 시동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수님, 혹시나 형님 재산에 욕심내지 마세요. 법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발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무관심한 눈빛이었습니다. 욕심이라니요. 30년을 이 집에 바쳤는데 그게 욕심인가요? 시어머니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평민 출신이야. 우리 집안과는 태생부터 다르다고. 30년을 살았다고 우리와 같아지는 게 아니야. 그 말이 마지막 한 방이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밖은 화창한 5월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한겨울처럼 차가웠습니다. 서연이 택시를 불렀고 우리는 짐을 싣고 차에 올랐습니다. 택시가 출발하는 순간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30년을 살았던 그 큰 저택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은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억울함 그리고 묘한 해방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이제 우리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서연의 원룸은 강남역 근처의 작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30평 넘는 방에서 살던 제게 10평도 안 되는 이 공간은 너무 좁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엄마, 좁지만 깨끗하죠? 제가 매일 청소해요. 그래, 참 좋구나. 서연아, 엄마 때문에 내가 불편하겠다.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랑 같이 사는 게 얼마나 좋은데요. 짐을 풀고 나서 작은 창가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 풍경이 낯설었습니다. 30년간 그 큰 저택에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이 작은 원룸이 제 집입니다. 가방에서 남편의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다시 펼쳤습니다. 어젯밤 읽었던 첫 페이지를 넘기고 다음 페이지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미수가, 우리 결혼한 지 벌써 5년이 지났네. 어머니는 당신을 여전히 인정하지 않으시지만 나는 알아. 당신이 얼마나 힘들게 이 집에서 버티고 있는지. 미안해. 내가 더 강했다면 어머니한테 당신을 지켜줄 수 있었을 텐데. 눈물이 다이어리 위에 떨어졌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얼마나 아파하는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결혼 10년. 서연이가 태어난 지 벌써 5년이 지났어. 미수가, 당신은 정말 훌륭한 엄마야. 서연이를 보면 당신을 닮아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
어머니는 여전히 당신을 무시하지만 나는 당신이 이 집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남편은 저를 사랑했습니다. 표현하지 않았을 뿐 마음속으로는 저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계속 페이지를 넘기며 읽었습니다. 20년, 25년, 30년. 매년 남편이 쓴 저에 대한 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했을 때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미수가, 내가 만약 사라지게 된다면 이 다이어리를 꼭 읽어줘. 그리고 알아줘.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미안해, 평생 제대로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해서. 하지만 당신은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이었어. 다이어리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확인한 안도감, 그리고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결심이 생겼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서연이 다가와 제 어깨를 안아주었습니다. 응, 괜찮아. 이제 괜찮을 거야. 다이어리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30년의 삶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 씨, 당신이 남긴 사랑으로 이번엔 끝까지 싸워볼 거예요. 더 이상 참고 살지 않을 거예요. 제 눈빛이 변했습니다. 30년간 짓눌려 살았던 박미숙이 아닌 이제는 당당하게 맞서 싸울 준비가 된 여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원룸에서의 생활이 시작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시댁에서의 30년보다 이곳에서의 사흘이 더 편안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시어머니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고 식사 준비를 하면서 긴장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엄마, 저 출근할게요. 저녁에 일찍 들어올게요. 서연이 회사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좁은 원룸에서 어머니까지 모시고 사느라 얼마나 불편할까요? 서연아, 엄마 때문에 미안해. 조금만 참아줘.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랑 같이 있어서 더 좋은걸요. 그럼 다녀올게요. 문이 닫히고 혼자 남았습니다. 작은 창가에 앉아 남편의 다이어리를 다시 펼쳤습니다. 며칠 동안 반복해서 읽었지만 읽을 때마다 새로운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준혁 씨, 당신은 날 사랑했다고 했죠. 그런데 왜 표현하지 않았나요? 왜 시댁 식구들이 날 괴롭히는 걸 그냥 지켜보기만 했나요? 원망스러운 마음과 그리운 마음이 뒤섞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서 돌아온다면 꼭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굴까요? 서연은 출근했고 이 원룸에 저를 찾아올 사람은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박미숙 여사님 댁이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이한성이라고 합니다. 강준혁 씨의 변호사입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변호사라니 무슨 일일까요? 준혁 씨를 아세요? 어디 있는지 아세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도 강준혁 씨의 행방은 모릅니다. 하지만 그분이 남긴 것이 있어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남긴 것이요? 네, 일단 안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중요한 이야기라서요. 변호사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좁은 원룸이라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변호사는 개의치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커피 한 잔 드시겠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인된 봉투였고 겉면에는 박미숙 귀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강준혁 씨께서 3년 전에 제게 맡기신 유언장입니다. 만약 본인이 실종되거나 사망할 경우 박미숙 여사님께 전달하라고 하셨습니다. 유언장이요? 3년 전에요? 손이 떨렸습니다. 3년 전부터 남편은 무언가를 예감하고 있었던 걸까요? 네, 강준혁 씨는 3년 전부터 본인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것을 대비하셨던 것 같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봉인을 뜯고 안에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언장이라는 제목이 보였고 그 아래 남편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읽기 시작하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 강준혁은 본 유언장을 통해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첫째, 나의 모든 개인 재산을 아내 박미숙에게 상속한다. 둘째, 강준혁 건설회사 지분 51%를 아내 박미숙에게 상속한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 지분 51%라니 그것은 회사의 경영권을 의미했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미수가 30년간 이 차가운 집에서 견디며 살아줘서 고마워.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야. 내가 항상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지만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 이제 자유롭게 살아줘. 그리고 우리 서연이를 잘 부탁해. 다 읽고 나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준혁 씨가 정말 이걸 3년 전에 작성했나요? 네, 공증까지 마친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입니다. 강준혁 씨께서 실종되신 지 2주가 지났으니 이제 이 유언장을 집행할 시기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준혁 씨가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미숙 여사님 실종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경찰 수사에서도 특별한 단서가 나오지 않았고요. 법적으로는 실종 선고를 통해 사망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편이 정말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사님, 이 유언장의 존재를 시댁 식구들은 모르고 계십니다. 강준혁 씨께서 비밀로 해달라고 하셨거든요. 왜 비밀로 하신 거죠? 변호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강준혁 씨께서는 시댁 식구들, 특히 동생 강준석 씨를 믿지 못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회사 경영에 문제가 있다고요. 무슨 문제요?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회사 자금 관련해서 뭔가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의 다이어리가 떠올랐습니다. 아직 다 읽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 안에 단서가 있을까요? 변호사님, 이 유언장은 언제 공개되나요? 일주일 후에 공식적으로 시댁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그 전에 여사님께 미리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알면 어떻게 될까요? 변호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마도 유언장의 효력을 무효화하려고 할 겁니다. 특히 강준석 씨는 회사 경영권을 노리고 있으니까요. 그럼 어떡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이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공증도 되어 있고 강준혁 씨의 정신 상태를 확인하는 의사 소견서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쉽게 무효화할 수 없을 겁니다. 변호사가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앞으로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제가 여사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강준혁 씨와의 약속이기도 하고요. 고마워요, 변호사님. 근데 왜 저를 도와주시려는 건가요? 준혁 씨와 어떤 관계세요? 변호사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와 강준혁 씨는 대학 동기입니다. 30년 지기 친구죠. 그분이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 특히 시댁 식구들 때문에 여사님이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제가 여러 번 말렸습니다. 이혼하라고 여사님을 그 집에서 벗어나게 해주라고. 하지만 강준혁 씨는 여사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딸 서연 양도 있었고요. 쉽게 결정할 수 없었던 겁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남편이 저를 사랑했다는 증거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사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변호사가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강준혁 씨가 여사님께만 보라고 하신 편지입니다. 편지요? 네, 유언장과 함께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 펼쳤습니다. 남편의 필체로 빼곡하게 쓰인 글씨들이 보였습니다. 미수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게 무슨 일이 생긴 거겠지.
미안해. 30년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30년간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해서, 사실 우리 결혼은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어. 우리 집이 30년 전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당신 아버지가 거액의 지참금을 주신 덕분에 살아날 수 있었지. 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지만 인정하지 않으시려고 해. 평민 출신인 당신을 무시하는 것도 그 때문이야. 자존심이 상했던 거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 결혼이 그런 이유였다니. 30년 전 아버지가 주신 지참금으로 시댁이 살아났다니. 하지만 미수가 처음에는 그랬어도 나는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게 됐어. 당신의 따뜻함, 강인함, 그리고 서연이를 키우는 모습을 보면서 당신이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는 걸 깨달았어. 이제 당신은 자유야. 더 이상 그 집에서 고통받지 않아도 돼. 유언장대로라면 회사 경영권도 재산도 모두 당신 것이야. 준석이가 뭐라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어. 그리고 미수가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내 서재 책장 뒤에 금고가 있어.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 기념일이야. 거기에 중요한 서류들이 있어. 그걸 꼭 확인해줘. 우리 집안의 비밀이 담겨 있으니까. 사랑해, 미수가. 항상 사랑했어.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변호사님, 이 편지에 나온 금고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저는 이미 그 집에서 쫓겨났어요. 변호사가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여사님은 아직 강준혁 씨의 배우자이고 그 집도 공동 재산입니다. 들어갈 권리가 있습니다.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일주일 후 유언장을 공개할 때 함께 가시죠. 그때는 법적으로 여사님의 권리가 확실하니까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만 기다리면 모든 게 달라질 것입니다. 변호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박미숙 여사님, 강준혁 씨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제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왜 이런 유언장을 남겼는지도요. 일주일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변호사가 나가고 혼자 남았습니다. 유언장과 편지를 손에 쥐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혁 씨, 당신은 정말 날 사랑했군요. 그리고 나를 위해 이 모든 걸 준비해놨군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슬픔과 감동, 그리고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결의가 뒤섞였습니다. 일주일 후 시댁 식구들은 경악할 것입니다. 평민 출신 며느리가 회사 경영권을 가지게 되다니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것을. 유언장을 무효화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남편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서재 책장 뒤 금고, 그 안에 담긴 비밀. 무엇이 있을까요? 일주일만 기다리면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쫓겨나는 며느리가 아닌 당당한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한성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시댁 저택 거실에서 유언장 공개 및 낭독이 있을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절차이니 시댁 식구들도 거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엄마, 제가 같이 갈게요. 혼자 가시면 안 돼요. 서연이 회사에 반차를 내고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딸의 따뜻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내가 있어서 엄마가 힘이 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30년간 늘 수수한 옷만 입었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서연이 빌려준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렸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당당해 보였습니다. 오후 2시 50분 택시에서 내려 30년을 살았던 저택 앞에 섰습니다. 쫓겨난 지 불과 열흘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집이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엄마 준비됐어요? 응, 이제 들어가자. 초인종을 누르자 곧 문이 열렸습니다. 가정부 김 씨가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마님, 어떻게 오셨어요? 법적인 절차가 있어서 왔어요. 변호사님도 곧 도착하실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자 거실에는 이미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를 보는 그들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왔어? 이미 나간 사람이 왜 들어와?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법적인 절차 때문에 왔습니다, 어머님. 곧 변호사님이 오실 거예요. 변호사? 무슨 변호사? 시동생 강준석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형수님, 혹시 재산 분할 소송이라도 하시려고요? 형님이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한성 변호사가 도착한 모양이었습니다. 가정부가 문을 열어주자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 강준혁 씨의 변호인 이한성입니다. 고 강준혁이라니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실종된 지 3주가 지났고 경찰 수사에서도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법적으로 사망으로 간주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시동생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강준혁 씨께서 생전에 작성하신 유언장을 공개하기 위함입니다. 유언장이라고? 시동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3년 전에 작성되어 법적으로 공증된 유언장입니다.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유언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동시에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부터 낭독하겠습니다. 나 강준혁은 본 유언장을 통해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첫째, 나의 모든 개인 재산을 아내 박미숙에게 상속한다. 시동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형님이 평민 출신 형수한테 재산을 다 준다고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둘째, 강준혁 건설회사 지분 51%를 아내 박미숙에게 상속한다. 거실이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소파에 주저앉으며 손으로 가슴을 짚었습니다. 시동생은 얼굴이 새빨개진 채 소리쳤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형님이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작성한 게 아닐 거예요. 무효예요, 무효. 이 유언장은 3년 전 강준혁 씨가 정신과 전문의의 정신 감정을 받은 후 작성되었습니다. 공증도 완료되었고 법적으로 완벽하게 유효합니다. 변호사가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럼 회사 경영권이 형수한테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시동생이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눈빛에서 분노와 증오가 느껴졌습니다. 형수님, 이게 당신 계획이었어요? 형님을 사라지게 만들고 재산을 독차지하려는 무슨 소리예요? 저는 준혁 씨가 실종된 것도 유언장이 있는 것도 며칠 전에야 알았어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혁이가 정말 당신한테 모든 걸 물려준다고 했단 말이야? 네, 어머님. 그리고 유언장에는 편지도 함께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남편의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이 30년 전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박미숙의 아버지가 거액의 지참금을 주신 덕분에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미숙을 평생 무시하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시동생이 소리쳤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우리 집이 평민한테 돈을 받을 리 없어요. 사실입니다. 여기 30년 전 거래 내역서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30년 전 제 아버지 이름으로 된 거액의 송금 내역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알고 계셨나요? 우리 집이 파산 직전이었다는 걸. 시동생이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알고 있었어.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30년간 저를 무시하신 건가요? 자존심이 상해서요?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않겠어. 하지만 그래, 내 아버지 돈으로 우리 집이 살아난 건 사실이야. 변호사가 계속해서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밝혀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동생 강준석은 지난 5년간 회사 자금을 횡령해 왔습니다. 증거 서류는 제 서재 금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시동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거짓말이야. 형님이 날 모함하는 거예요. 모함이 아닙니다. 강준혁 씨께서는 5년간 동생의 횡령 증거를 수집해 오셨습니다. 말도 안 돼요. 증거가 어디 있는데요? 강준혁 씨의 서재 책장 뒤 금고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비밀번호는 결혼 기념일이라고요. 시동생이 급히 2층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우리도 따라 올라가 남편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 문을 열고 들어가자 시동생이 이미 책장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책장 뒤에는 정말로 작은 금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우리 결혼 기념일 5월 15일. 딸깍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두꺼운 파일이 있었습니다. 꺼내서 펼치자 시동생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회사 자금 유용 내역, 해외 계좌 송금 기록, 가짜 계약서들이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5년간 당신이 횡령한 돈이 15억 원이 넘는다는 증거예요. 변호사가 서류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시동생이 주저앉았습니다. 형님이 다 알고 있었어. 5년 동안 날 지켜보고 있었어. 왜 횡령을 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돈이 필요했어요. 도박 빚도 있었고 사업 실패로 구멍 난 것도 메워야 했고. 시동생이 고개를 떨구며 고백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서재로 들어와 무너진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충격과 절망이 어려 있었습니다. 준석아, 내가 정말 그런 짓을? 엄마 미안해요. 난 형님처럼 똑똑하지 못해요. 회사 경영도 잘 못하고. 시동생이 울먹였습니다. 그래서 형수를 내쫓고 회사를 차지하려고 했던 거구나. 내 비리를 숨기기 위해서.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시동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금고 안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서류 뭉치 아래 또 다른 봉투가 있었습니다. 꺼내서 열어보니 편지였습니다. 미수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금고를 열었다는 뜻이겠지. 준석이의 횡령은 5년 전에 알았어. 하지만 동생이라 차마 고발할 수 없었어. 대신 증거를 모았어. 내가 사라지면 당신이 이걸 발견하고 결정하길 바랐어. 용서할 것인지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인지는 당신의 선택이야. 그리고 어머니에 대해서도 말하고 싶어. 어머니는 차갑고 냉정하신 분이지만 사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혼자 이 집안을 지켜오신 분이야. 당신 아버지의 지참금으로 회사가 살아난 건 사실이지만 그 후 회사를 키운 건 어머니의 노력이었어. 다만 자존심이 너무 강하셔서 당신을 인정하지 못하신 거야. 미수가 이제 당신이 결정해. 이 집안을 용서할 것인지 아니면 떠날 것인지. 무엇을 선택하든 난 당신을 지지해.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떨리는 어깨가 보였습니다. 어머님, 조용히 불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처음으로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준혁이 말이 맞아. 내 아버지 돈이 없었다면 이 집안은 무너졌을 거야. 그걸 인정하기 싫어서 내 자존심 때문에 30년간 널 괴롭혔어. 시어머니의 고백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첫 진실이었습니다. 이제 이 집은 당신 거야. 회사도 당신 거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 시어머니가 돌아서서 방을 나갔습니다. 시동생도 고개를 숙인 채 따라 나갔습니다.
서재 변호사와 서연 그리고 저만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할 거예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용서할 것인지 떠날 것인지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법적 절차를 진행해 주세요. 회사 경영권 이전과 재산 상속 절차요. 시동생의 횡령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잠시 생각했습니다. 횡령한 돈을 모두 반환한다면 고발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회사에서는 물러나야 합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창밖에 석양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30년의 진실이 드러난 오늘, 저는 더 이상 쫓겨나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의 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30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유언장 공개 후 3일이 지났습니다. 회사 경영권 이전 절차가 시작되었지만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시동생 강준석이 변호사를 선임해 유언장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박미숙 여사님, 예상했던 일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이한성 변호사가 전화로 안심시켰지만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날 오후 서연이 회사에서 급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회사에서 저를 해고한대요. 뭐라고? 왜? 이유를 모르겠어요. 갑자기 인사팀에서 불러서 즉시 퇴사 처리한다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분명 시댁의 소행이었습니다. 서연아, 지금 당장 집으로 와. 엄마가 해결할게. 전화를 끊고 곧바로 이한성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님, 시댁에서 제 딸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이는군요. 일단 부당 해고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녁 무렵 인터넷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재벌 2세 실종, 평민 출신 며느리가 재산 독차지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기사에는 제가 남편을 실종시키고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댓글들이 너무 악질이에요. 서연이 휴대폰을 보여주었습니다. 댓글창에는 저를 비난하는 글들로 가득했습니다. 평민이 재벌집 들어가서 재산 노린 거 맞네. 남편 죽이고 재산 차지하려는 거 아니야? 손이 떨렸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습니다. 박미숙 씨죠? 당신 남편 죽인 거 맞죠? 욕설과 협박이 쏟아졌습니다. 급히 전화를 끊었지만 곧바로 또 다른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전화 받지 마세요. 서연이 제 휴대폰을 빼앗아 전원을 껐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인터넷 기사들은 계속 쏟아졌고 악플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빨간 페인트로 살인자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서연이 경악했습니다. 급히 관리사무소에 연락했지만 CCTV에는 얼굴을 가린 사람만 찍혀 있었습니다. 엄마, 이러다 위험할 것 같아요. 다른 곳으로 피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피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한성 변호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여사님, 이건 조직적인 공격입니다. 강준석 씨가 여론 조작 업체를 고용한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진실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여는 게 좋겠습니다. 기자회견이요? 네, 여사님이 직접 진실을 말씀하셔야 합니다. 30년간 시댁에서 겪은 일들, 그리고 유언장의 정당성을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회사 이사회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고 제가 경영권을 갖는 것에 반대하는 결의안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여사님은 회사 경영 경험이 없습니다. 따라서 경영권 행사를 유보하고 전문 경영인을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시동생이 이 사진들을 설득한 거군요. 네, 그리고 더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강준석 씨가 강준혁 씨의 유언장이 위조되었다는 증거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위조라니요? 공증까지 된 유언장인데요. 필적 감정 결과를 들고 나왔습니다. 물론 조작된 거겠지만 법적 공방이 길어질 겁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사방에서 공격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그냥 포기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힘들게 싸울 필요 있어요? 딸의 지친 얼굴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 욕심 때문에 딸까지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엄마 때문에 내가. 아니에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회사도 잘렸고 악플도 무섭고. 그날 밤 원룸에서 저녁을 먹는데 또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택배기사가 큰 상자를 전해주었습니다. 박미숙 씨 댁 맞으시죠? 네, 그런데 주문한 게 없는데요. 누가 보낸 거래요? 상자를 열어보는 순간 비명이 나왔습니다. 안에는 죽은 쥐와 함께 협박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재산 포기 각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다음은 내 딸이다. 서연이 공포에 질린 얼굴로 제 뒤에 숨었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급히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소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을 재우고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사라진 날도 집에서 쫓겨난 날도 비가 내렸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싸워야 하나? 서연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당신이 결정해 용서할 것인지 떠날 것인지.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한성 변호사였습니다. 여사님, 큰일입니다. 강준석 씨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뭐라고요? 형수 박미숙이 형을 실종시키고 위조된 유언장으로 재산을 가로채려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모든 뉴스에서 나오고 있어요. 급히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시동생이 기자들 앞에서 울먹이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형수님은 30년간 우리 집에서 재산만 노렸습니다. 형님이 실종된 것도 의심스럽습니다.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화면이 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까지 비열할 수 있다니. 더 충격적인 것은 다음 화면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며느리 박미숙은 처음부터 우리 집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여자입니다. 30년간 속았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시어머니까지 나서서 저를 공격하다니. 3일 전 그 눈물이, 그 고백이 모두 거짓이었단 말인가요? 엄마, 할머니가 왜 저래요? 잠에서 깬 서연이 텔레비전을 보며 울먹였습니다. 모르겠어, 서연아. 엄마도 모르겠어. 그날 밤은 지옥 같았습니다. 악플은 더욱 거세졌고 협박 전화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원룸 건물 입구에 기자들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박미숙 씨, 남편을 어디에 숨겼습니까? 박미숙 씨 유언장을 위조한 게 사실입니까?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마이크가 제 얼굴로 향했습니다. 서연아, 뒤로 가. 딸을 보호하며 가까스로 건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복도에서도 이웃들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원룸 문을 닫고 주저앉았습니다. 서연이 제 옆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떡해요? 우리 어떻게 해요? 딸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것은 재산이나 명예가 아니라 바로 제 딸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포기하면 남편의 희생이 헛되고 30년의 고통이 아무 의미 없어집니다.
그때 남편의 다이어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펼쳐서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미수가 힘들겠지. 하지만 포기하지 마. 당신은 강한 사람이야. 내가 당신을 선택한 이유도 그거야.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서연을 안아주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지켜줄게. 이번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휴대폰을 들고 이한성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기자회견 준비해 주세요. 제가 직접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좋은 결정입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눈물 자국으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준혁 씨, 당신이 날 지켜주듯이 이번엔 제가 우리 가족을 지킬게요. 창밖으로 비가 그쳤습니다. 먹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쳐들었습니다. 폭풍 전야 같은 고요함이었습니다. 내일 모든 것이 결정될 것입니다. 제가 무너질 것인지 아니면 일어설 것인지. 서연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저도 같이 갈게요. 내일 기자회견에. 고마워, 서연아. 우리 함께 이겨내자.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배신, 시동생의 비열함, 그리고 쏟아지는 악플과 협박.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밤은 깊어갔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승리하든 패배하든. 기자회견장에 들어서는 순간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빼곡하게 들어찬 회의실 그 뒤편으로 시어머니와 시동생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들은 제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러 온 것이었습니다. 서연아, 긴장하지 마. 딸의 손을 꼭 잡고 단상 앞에 섰습니다. 이한성 변호사가 옆에 섰고 테이블 위에는 남편의 다이어리와 유언장, 그리고 각종 증거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박미숙 여사의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사의 말과 함께 기자들이 일제히 펜을 들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 강준혁의 아내 박미숙입니다. 고개를 들어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남편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유언장을 위조하지도 않았습니다. 30년간 한 집에서 살았던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을 때 저는 누구보다 슬펐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계속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남편의 생사보다 재산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실종된 지 불과 2주 만에 저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말입니다. 기자들이 받아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30년간 제가 겪었던 진실을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30년 전 저는 평범한 가정의 딸로 강준혁 씨와 사랑에 빠져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혼 뒤에는 숨겨진 진실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30년 전 강준혁 건설은 부도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제 아버지가 거액의 지참금을 주셨고 그 돈으로 회사가 살아났습니다. 여기 당시 송금 내역서가 있습니다. 서류를 카메라 앞에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저를 30년간 평민 출신이라고 무시하고 학대했습니다. 학대라니 그건 너무 과한 표현 아닙니까?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과한 표현이 아닙니다.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30년간 저는 시어머니의 방 청소, 식사 준비, 빨래를 도맡아 했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밤 11시에 잠드는 생활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욕설을 들었고 명절 때마다 친척들 앞에서 모욕을 당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제가 딸을 낳았을 때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 하나 못 낳는 주제에 밥이나 잘해라.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딸을 위해서 그리고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에 참았습니다. 30년간 참으며 살았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기자들조차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 강준혁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이것은 남편이 30년간 써온 다이어리입니다. 여기에는 제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남편이 얼마나 미안해했는지 적혀 있습니다. 다이어리의 한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미수가 오늘 어머니가 또 당신을 혼냈다. 국이 짜다고. 하지만 내가 먹어보니 딱 적당했다. 어머니는 그냥 당신을 괴롭히고 싶은 거다. 미안해. 내가 더 강했다면 당신을 지켜줄 수 있었을 텐데. 목이 메었지만 계속 읽었습니다. 또 다른 날의 기록입니다. 결혼 20주년 미수가 20년을 이 차가운 집에서 견뎌줘서 고마워.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여자야. 나는 당신을 사랑해. 하지만 말하지 못했어. 이 집에서 사랑을 표현하는 건 약점을 보이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다이어리를 내려놓고 카메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남편은 저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3년 전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것을 대비해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모든 재산과 회사 경영권을 저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왜 그런 유언장을 작성했을까요? 또 다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남편은 시동생 강준석 씨가 5년간 회사 돈을 횡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동생이라 차마 고발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증거를 모았고 그것을 금고에 보관했습니다. 시동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여기 강준석 씨가 5년간 횡령한 15억 원의 증거가 있습니다. 회사 자금 유용 내역, 가짜 계약서, 해외 계좌 송금 기록 모두요.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강준석 씨는 저를 내쫓으려 한 겁니다. 회사 경영권을 빼앗고 자신의 비리를 숨기기 위해서요. 시동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야. 형수가 모든 걸 조작한 거라고. 조작이 아닙니다. 여기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독립적인 회계법인에서 강준혁 건설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강준석 씨의 횡령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시동생이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박미숙 여사님 시어머니께서 어제 기자회견에서 여사님을 비난하셨는데요. 한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30년 전 제 아버지의 지참금으로 회사가 살아난 것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지 못하셨죠. 그래서 저를 평생 무시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해합니다. 홀로 이 집안을 지키며 사셨던 시어머니의 자존심을요. 남편도 유언장에 그렇게 썼습니다. 어머니를 이해해달라고. 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왜 어제 시어머니께서 여사님을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하셨을까요? 그건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뒤편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제가 강요받았습니다. 준석이가 만약 기자회견에 나서지 않으면 회사가 파산할 거라고 협박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며느리야. 30년간 괴롭혔고 어제도 배신했다. 이 늙은이가 용서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다. 미안하다고. 회의실이 숨죽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공개적으로 사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강준석 씨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시동생이 도망치려 했지만 경찰에게 제압당했습니다. 형수님, 이게 다 당신 짓이야. 당신이 우리 가족을 망쳤어.
시동생이 소리쳤지만 저는 그를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가족을 망친 건 당신입니다. 형의 돈을 훔치고 형수를 내쫓으려 한 당신이요. 경찰이 시동생을 끌고 나갔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앞에 다시 섰습니다. 저는 회사 경영권을 원하지 않습니다. 돈도 권력도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원한 건 단 하나,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간 저는 이 집안의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항상 평민 출신, 밥이나 잘하는 며느리였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언장은 저에 대한 인정이었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인정이었습니다. 서연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이 모든 것을 놓겠습니다. 회사 경영권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재산은 딸과 시어머니께 나누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진짜 원하는 건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30년간 잃어버렸던 제 인생을 되찾고 싶습니다. 마이크에서 물러났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장을 나오는데 시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며느리, 아니 미수가.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30년간 못되게 굴어서. 그리고 고맙다. 30년간 이 집을 지켜줘서. 시어머니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82세 노인이 며느리 앞에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고개 드세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이해해요. 어머님의 자존심도 아픔도. 하지만 이제 저는 이 집을 떠나겠습니다. 떠난다니 어디로? 딸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려고요. 30년간 못해본 것들을 하면서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렇구나. 그게 맞겠구나. 미안하다, 미수가. 정말 미안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30년의 갈등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거리에 섰습니다. 5월의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아요? 재산을 포기하고. 응, 괜찮아. 엄마는 이제 자유가 더 소중해. 서연을 안아주었습니다. 준혁 씨, 이제 제대로 보냈어요. 당신의 사랑도 당신의 미안함도 다 받았어요. 이제 저는 제 인생을 살겠어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했습니다. 시동생 강준석은 횡령 혐의로 구속되었고 회사는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유언장대로 제게 상속된 재산 중 절반은 시어머니께 돌려드렸고 나머지는 서연의 미래를 위해 남겨두었습니다. 오늘은 시댁 저택을 마지막으로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고 제 짐 중 남은 것들을 가져오기 위해서였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아요? 혼자 가실 수 있어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마지막이니까 혼자 가보고 싶어. 택시에서 내려 30년을 살았던 저택 앞에 섰습니다. 예전에는 이 집이 감옥처럼 느껴졌지만 오늘은 그저 낯선 건물일 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이 제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직접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왔구나, 미수가. 한 달 전 기자회견 이후 시어머니는 저를 항상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며느리라는 호칭 대신 미숙이라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들어와. 차라도 한잔 하자. 거실로 안내받았습니다. 30년간 매일 청소했던 거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손님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차를 내왔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30년간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시중 들었는데 이제는 반대가 되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하죠. 아니야. 오늘만큼은 내가 할게.
차를 마시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색하지만 평화로운 침묵이었습니다. 미수가 한 달 동안 많이 생각했어.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준혁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혼자 이 집안을 지켜왔어. 재벌가의 안주인으로서 약점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특히 너한테는 더 그랬어. 내 아버지 돈으로 이 집이 살아났다는 게 너무 자존심 상했거든. 그래서 평생 널 무시했어. 평민 출신이라고 밥이나 잘하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의 마음 이제는 이해해요. 자존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도요. 미수가 나는 너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어. 30년간. 그리고 후회하고 있어.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준혁이가 사라지고 나서야 깨달았어. 내가 정말 소중한 걸 잃어버렸다는 것을. 아들도 그리고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던 며느리도. 어머님,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봤자 소용없겠지.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어.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30년간 이 집을 지켜줘서.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지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저도 감사해요, 어머님. 힘들었지만 그 시간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너는 이제 어디로 갈 거니? 서연이랑 남해 바닷가 작은 마을로 갈 거예요. 거기서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려고요. 게스트하우스? 네, 30년간 남의 집 살림만 했으니까 이제는 제 집을 꾸며보고 싶어요. 손님들을 맞이하고 맛있는 음식 만들어주고. 시어머니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게 좋겠구나. 이 차가운 집보다 훨씬 좋겠어. 어머님도 가끔 놀러 오세요. 바다도 보시고. 시어머니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가도 되겠니? 물론이죠. 어머님도 이제 이 큰 집에 혼자 계시면 외로우실 거예요. 고맙다, 미수가. 정말 고맙다. 차를 다 마시고 2층 남편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할 곳이었습니다. 서재 문을 열자 남편의 냄새가 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들을 정리하고 책장의 책들을 상자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항상 앉아있던 의자에 앉았습니다. 준혁 씨, 제가 왔어요. 마지막 인사하러 왔어요. 빈 서재에 제 목소리만 울렸습니다. 당신이 남긴 사랑 잘 받았어요. 30년간 표현하지 못했던 그 사랑. 다이어리로, 유언장으로, 그리고 편지로 받았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슬프지만은 않았습니다. 당신은 저를 인정해 주었어요. 제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소중한 사람이라고. 30년을 기다렸지만 결국 받았어요. 책상 서랍을 열어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열어보니 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 약지 사이즈의 다이아몬드 반지였고 쪽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결혼 30주년 선물. 미수가 30년 동안 고생했어. 사랑해. 남편이 준비해둔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을 제게 주기 전에 사라졌습니다. 반지를 끼워 보았습니다.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고마워요, 준혁 씨. 이제 저는 당신 없이도 잘 살아갈 거예요. 당신이 원했던 대로 자유롭게 살겠어요. 서재를 나와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30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도 고통스러웠던 순간도 모두요. 현관 앞에서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다 정리했니? 네, 어머님. 시어머니가 두꺼운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평생 모아둔 돈이야. 많지는 않지만 게스트하우스 시작하는데 보탰어. 어머님, 이건 받을 수 없어요. 가져. 30년간 월급 한 푼 안 준 대가야. 시어머니가 억지로 제 손에 봉투를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미수가 행복해야 한다.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 해. 어머님도 건강하세요.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30년간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마지막이었습니다. 이 집과의, 이 가족과의 마지막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연이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엄마, 다 끝났어요? 응, 끝났어. 이제 진짜 우리 시작이야. 서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남해 가면 제가 요리 배울게요. 엄마 도와드릴 거예요. 고마워, 서연아. 엄마는 내가 있어서 이겨낼 수 있었어. 이틀 후 우리는 남해로 떠났습니다. 작은 차에 짐을 싣고 5시간을 달려 작은 바닷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미리 계약해 둔 집은 바다가 보이는 작은 2층 주택이었습니다. 낡았지만 햇살이 잘 들고 마당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진짜 예뻐요. 바다도 바로 보이고. 그래, 우리 여기서 새로 시작하자. 집안을 청소하고 가구를 배치하고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남의 집 살림만 했던 제가 이제는 제 집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게스트하우스 오픈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보낸 화분이었습니다. 장미 화분이었고 쪽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미수가, 장미는 까다롭지만 아름다워. 너처럼 행복해라. 박정의 올림.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이름은 자유의 집으로 정했습니다. 간판을 달고 마당에 테이블을 놓고 첫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엄마, 손님 예약 들어왔어요. 이번 주말에 새 팀이나. 서연이 신나서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열심히 준비해야겠네. 저녁 바닷가를 걸으며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55세, 인생의 후반부를 시작하는 나이였습니다. 누군가는 늦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이 제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요. 준혁 씨, 보고 있어요? 저 잘 살고 있어요. 당신이 원했던 대로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30년이 아깝지 않냐고요? 물론 아쉽죠. 하지만 그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강한 사람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손가락에 다이아몬드 반지가 석양빛에 반짝였습니다. 감사해요, 준혁 씨. 저를 사랑해줘서, 그리고 마지막까지 저를 지켜줘서. 뒤에서 서연이 다가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뭐해요? 그냥 인사하는 중이야. 아빠한테. 서연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엄마 제가 잘 지킬게요.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석양이 수평선 너머로 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남편의 다이어리만 읽었는데 이제는 제 이야기를 쓸 차례였습니다. 오늘부터 박미숙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55세, 늦은 나이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30년간 참고 견뎠던 제가 이제는 웃으며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펜을 들고 한참을 생각하다가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자유롭게 사는 것, 인정받는 것, 사랑받는 것, 이 모든 것을 이제야 얻었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니까요.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바다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30년의 인내 끝에 박미숙은 드디어 자유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